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둘 다 딱히 문제는 없다고 하니 금방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기도 하고 말이죠. 원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아이를 갖자고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그만뒀어요. 조금의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죠. 게다가 제가 다녔던 회사가 야근이 잦아서 육체적으로도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무시하면서 잘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 터졌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곳에 제 심정이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고 나면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편에서 공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나름 평탄하다면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그런 제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식구들, 그니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남편은 누나만 셋이에요. 그런 집의 막내 아들. 이 설명만 들어도 제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지는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누나가 많은 집이 어느 집이나 골칫거리이진 않을 겁니다. 좋은 시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누이들은 아니었어요. 그 유난히 엄청난 시누이들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누이들이 심상치 않기는 했었습니다. 대체 너는 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든 거니? 저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옆에 버젓이 앉혀두고 남편을 향해 물은 말이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응? 그냥 좋은 사람이라 좋은 거지. 예쁘고. 몇 년 살아봐라. 예쁜 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건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더라?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 시누이들이었어요. 그것도 첫 만남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탈출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그 정도로 무시당할 만큼 남편의 집안이 대단했냐?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상층의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나왔고 지금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것, 그리고 시누이들이 시집을 좀 잘 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좀 잘 번다던가 전문직에 종사한다던가 그런 거였죠. 그 정도로 저에게 너는 시집을 잘 왔네 하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줄 거였으면 본인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튼 시누이들은 저를 참 많이도 못마땅해 했어요. 집안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둥, 못 배웠다는 둥,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다는 둥, 그런 소리들을 정말이지 밥 먹듯이 해댔으니까 말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말렸지만 세월이 지나도 자신들의 누나들이 바뀌지 않으니 어느 정도는 포기한 것 같았고 말이죠. 저는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더군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조건도 아니었고 제가 딱히 시누이들한테 밉보인 적이 없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가족들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신이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리고 남편이 말해주기로는 이렇게 다 같이 가는 일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다 같이 국내 여행을 갔었어요. 그쯤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딱히 외출할 일이 없었던지라
시누이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을 간다는 거에 조금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옷도 샀습니다. 그냥 예쁜 원피스였어요. 그다지 비싼 옷도 아니었고요. 어머, 따님이세요? 펜션 주인이 저를 가리키며 시어머니에게 묻더군요. 아니요, 우리 며느리. 어머나, 며느님이 너무 예쁘시다. 저는 멀리서 걸어오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네.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결혼식장에서도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예쁘냐는 말만 1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손주 빨리 보셔야겠다. 며느님 닮았으면 너무 예쁘겠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빨리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때 막내 시누이가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 다 얼어 죽었나? 오바하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그렇게 중얼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제가 칭찬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분도 그리고 다 같이 여행을 온 듯한 가족 중의 아이가 저를 보며 엄마, 저 아줌마 엄청 예뻐 한 것도. 뭐 평소에도 외모에 대한 칭찬은 종종 듣기는 했지만 그날은 유독 많이 들은 날이었어요. 속으로 오늘 입은 원피스가 나한테 잘 어울리나 보다. 딱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 칭찬에 시누이들은 빈정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숙소로가 다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누이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그 옷을 입고서 해야겠어? 네? 예쁘단 말 많이 들어서 좋았나 봐? 그러게, 되게 좋았나 보네. 혼자 그렇게 튀게 옷 입고 와서 예쁘다는 말 계속 들어서? 아니, 그냥 갈아입기 귀찮아서 입고서 하는 건데. 본인들도 옷 다 안 갈아입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만 화려한 옷이라뇨. 화려하기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꽃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온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옷을 빤히 보며 제 옷을 다시 봤어요. 그냥 순수하게 제 옷이 더 튀는 건가 싶어서요. 뭘 그렇게 빤히 봐? 그런 제 시선에 찔렸는지 둘째 시누이가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가 무슨 주인공인 줄 알잖아.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온 건데. 정말 버릇이 하나도 없다니까. 경고하는데 앞으로 집안 행사에 그렇게 혼자 튀게 하고 오지 마. 알겠어? 질투구나. 여태 나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런 확신 아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니 다들 그렇다고 하더군요. 맞아. 원래 시누이들이 질투가 진짜 심해. 내가 조금만 좋아 보이는 옷 입고 가도 그거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데 약간 좋은 뉘앙스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따지듯 한다니까? 너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여자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뭐 그랬다며. 진짜 확실하게 질투가 맞다니까. 제가 무슨 경쟁자도 아니고 남동생의 부인인데 그런 걸로 질투라 하다못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정말이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속 시끄러워지는 일이 싫어서 그냥 대충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시누이들이 저의 외모 말고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뭐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간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딱히 배우고 싶은 게 없었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고졸이 말이 되냐고요. 아니,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안 간 게 아니라니. 그것도 지가 그냥 하는 말이지. 길거리에 나가봐요.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정말 수준 떨어져서
어디 가서 시누이 본다고 말도 못하겠다니까요. 아버지가 좀 반대하세요. 무슨 고졸이야, 고졸이. 딱히 대학을 나오진 못한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같은 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후회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약간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니? 그런 이유라뇨.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다. 아버지 정말 답답한 소리 하시네. 그만 못해. 이것들이 자꾸 참아주니까 선을 넘네. 니들이 결혼하냐? 응?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 문제로 더 이상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여전히 그 문제는 뻑하면 들먹이기는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런 건 공부 머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언니, 기본적으로 센스도 머리가 좋아야 생기는 거라니까. 대학도 못 갈 정도의 머리면 센스 같은 건 바라지 않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뻑하면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막말들로 저를 무시하곤 했으니까 말이죠. 한 번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는 형님들은 뭐 많이 배우셔서 사람 면전에다 두고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반격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셋 다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제가 그렇게 나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들부들 떤 건 화도 난 거였겠지만 전곡을 찔려서 쪽팔린 감정도 있긴 했을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형님들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해? 이러니까 못 배웠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몰상식한 말이나 폭언을 듣더라도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세요? 형님들,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어머머머? 누가 보면 우리가 때린 줄 알겠네. 말로 하는 폭력도 폭력인 거 모르세요? 뭐만 하면 못 배워서 그렇다는 둥 이런 말 쓰시는 거 정말 몰상식해 보여요. 말 맞다나 대학까지 나오셔서 저랑은 다르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하시냐고요. 뭐? 무식?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사실 그때 끝장을 냈어야 합니다. 말이 그렇게 나왔을 때 끝을 보고 끝장을 내든 아니면 다시는 저에게 그런 말을 못하게 하든 했었어야 했는데 그날도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란이야? 너네 또 얘 괴롭히냐? 시아버지가 등장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이 굉장히 유난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무조건 시누이들을 탓하며 크게 혼을 내셨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시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워낙 엄하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산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걸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괴롭히다뇨. 우리가 무슨 맨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등장에 그날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흐지부지 말입니다. 확실히 해결도 하지 못하고 시누이들에게 제 미운 털만 더 박힌 채 최악의 마무리가 된 거죠. 다시 생각해도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칼을 빼들었을 때 다 해결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남편과의 다툼도 잦아졌어요. 그 다툼의 이유도 90% 이상은 다 시누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말려도 안 되는 걸. 적극적으로 말렸어? 누나들 유난이다 말리면 더한다 피곤하다. 뭐 그런 이유로 적당히만 하고 넘어갔잖아. 아, 그럼 뭘 더 어떻게 해. 누나들이랑 연을 끊고 살 것도 아닌데 뭘 더 어떻게 하느냐고. 연이라도 끊으라는 이야기야? 그런 말이라도 해달라는 거잖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가족끼리 섭섭하게. 그럼 나는 안 섭섭해?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누나들 섭섭할 것만 생각해? 남편에게 정말 섭섭하고 서운하고 실망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누나들이 당신 괴롭히는 일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저에게 약속했던 인간이 이제는 누나들이 서운해할까봐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걸 보니 아, 이런 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신뢰나 믿음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아이 갖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봐. 그래, 너 진짜 이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아이부터 갖지 마. 아이 생기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병원도 안 다녔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진심이었던 제가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게 된 거였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싸하게 굴자 그래도 남편은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기는 하더군요.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도 하고 말이죠. 물론 제 마음이 그전과 같지 않았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만을 피하려고 하는 면피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아직 남편에게도 화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시누이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상태였어요.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과 들어왔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누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날 그 사달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쌓였던 게 없었다면 평소처럼 제가 입을 다무는 엔딩이 됐을 겁니다. 그날은 제 상태가 그럴 수 없는 상태였고 말이죠. 아마 시누이들도 제가 그렇게 폭발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다 같이 밖에서 외식하고 시댁으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여기저기서 선물이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과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깎아다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첫째 시누이가 저 들으라는 듯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올케는 예쁜 딸은 못 낳겠네. 네? 과일 안 예쁘게 깎아서 하는 말이잖아. 그냥 하는 말일 리 없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예쁘게 못 깎았다고 핀잔을 주려고 한 말이었겠죠. 기분은 나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거 배 너무 맛있다. 옳게, 배 좀 더 깎아와. 아, 네. 평소라면 그냥 했을 텐데 그날은 영 떨떠름했어요. 이미 시누이들에게 쌓인 게 너무 많기도 했고 그날도 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왜? 표정이 왜 그래? 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하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하기 싫은 표정인데? 아니 지금 어쩌라는 건지 사람 하나 두고 지들끼리 유치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확 났어요.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걸 말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어머, 내가 뭘? 이것들이 진짜. 니들,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대체 언제까지 혼이 나야 돼? 니들이 애새끼들이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입을 대게 만들어? 나이 처먹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시누이들이 입을 다시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다물지는 않고 꿍얼거렸어요. 그런 시누이들에게 늘 입을 다물고만 있던 시어머니까지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뭐 하는 짓들이냐, 어? 아니, 우린 그게 아니고.
이것들이 끝까지? 시어머니마저 역정을 내시자 시누이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와 저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어요. 물론 진심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시아버지 말대로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날은 또 거기서 끝날 걸로 생각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시아버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돌아가면서 한 소리씩 들었으니까 오늘은 더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시누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편들어주니까 좋아? 부엌으로 온 저를 따라와서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 시선에 둘째 시누이가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지금 나 노려봐? 아니요. 그냥 본 건데요. 아니, 이게 갈수록 기어오르네? 엄마 아빠 믿고 이러는 거야?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참기로 한 것뿐이에요. 뭐? 네가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그러게.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야 너무 좋은 일 아니야? 알아서 이렇게 끔 낮은 게 떨어져 나가준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새 올케는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좀 맞는 올케로 봐야겠다. 그치? 이렇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자꾸 부딪히다뇨. 일방적으로 늘 들이받는 쪽은 그쪽들인데 말입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몰상식하고 예의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는 폭언들을 쏟아붓는 모습에 그냥 그들이 너무 추해 보여서 픽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찔리는 건지 버럭하더군요. 웃어? 지금 우리가 웃겨? 네. 제 말에 파르르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웃긴데, 드러나 보자. 뭐가 웃겨? 아니, 웃기잖아요.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끄끄거리는 게 누가 보면 재벌집 딸들인 줄 알겠어요. 자기들도 어디 대학이라고 붙어있는지도 모를 대학 나와서는 원래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쪽으로 더 오버해서 남들 깐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덜 했어요. 자기 자격지심을 대체 왜 저한테 푸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병이니까 제발 적당히 하세요. 그러자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자 하니까요? 제가 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잘못한 게 없어? 없다고? 고졸의 집안도 뭐 하나 볼 것 없는 주제에 그 얼굴이랑 몸뚱이로 귀한 내 동생 꼬셨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순간 멍한 기분이 들더군요. 사람을 앞에 두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거잖아요. 시누이들은 확실하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뭐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날은 정도가 조금 심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 그런 반응에 시누이들은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게 노려보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시누이들한테 대들어도 정도가 있지. 그냥 닥치고 내내 해도 마음에 들까 말까 한 판국에 그렇게 눈을 치켜뜨고 목소리를 깔아?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어요. 심호흡하고는 다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냐는 듯 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 세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아마 당신들은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뭐? 당신들? 후회? 무슨 후회? 진짜 이혼이라도 하려고? 야, 그래, 땡큐다, 땡큐. 너같이 수준 떨어지고 볼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애. 우리도 제발 우리 집안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질 떨어져서 이거야, 원. 그때였어요. 이것들이 정말 미쳤나? 시아버지가 부엌 쪽으로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들이 순간적으로 쫄았지만 이내 자신의 아버지인 시아버지를 향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제 입장에서는 가짱기만 했지만요. 아니, 글쎄, 올케가 저희 보고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다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올케도 저희한테 막말했다니까요. 아버지, 저희 말도 조금 들어보세요. 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더 듣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니들 성깔을 모르냐? 얘가 그런 말을 했대도 니들이 오죽 지랄에 됐으면 그런 말을 해. 나는 뭐 바본 줄 알아?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시아버지가 더 씩씩거리며 화를 내려고 하시는 걸 제가 말리듯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못하겠으니까. 그런 저를 시아버지가 멍하게 바라보셨고 시누이들도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였거든요. 다시는 그 시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시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뭐 하나 볼 것 없는 애가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잘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 이런 일 하세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누이 세 사람은 그 명함을 받아보고는 얼굴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시기는 했거든요. 그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게 진짜라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정말로 이분이 올케 아버지시라고? 저는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는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시아버지만이 깊은 한숨을 쉬셨고요. 뒤늦게 부엌으로 달려온 남편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하기에 급급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누나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또 앞으로도 감당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많은 걸 손해를 보고 한 결혼인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네?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풀썩 주저앉는 시아버지와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 말이죠. 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시누이들이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 명함을 보고 놀랐는지, 또 왜 그런 집안을 비밀로 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집안의 마지로 태어나셨어요. 정말로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기업체를 운영 중에 계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낭비?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허투루 쓰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고 말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저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고 부자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정말?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욕이 아니라 정말 그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집안인데 그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닐 수 있어? 나 같으면 돈을 물 쓰듯 쓰겠다. 그게 참아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별로 힘든지는 모르겠던데. 하도 절약, 검소, 뭐 이런 말들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검소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티가 안 나냐? 하면서 말이죠. 남편과 결혼할 때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그때 처음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 얼굴을 보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저희 친정집도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 상당히 낯이 익으세요? 하하하하, 그런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하고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티가 안 나는지 이 정도만 해도 아시겠죠? 당연히 시댁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들 알지 않았으면 한다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말에 동의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성공을 했고 대단한 부자라고는 해도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아이고,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정말 훌륭하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산은 일정 부분 물려줄 생각이 있으시다고는 하셨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회사를 물려줄 생각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건 회사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요. 일을 잘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셨던지라 더더욱 자식들 이야기를 외부에 하는 걸 꺼리셨어요. 게다가 제가 어렸을 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다고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로 주위에서 왜 딸아이는 학교에 안 보내냐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마 피곤하신 것도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 티는 하나도 내지 않으셨지만요. 그래서 시누이들도 저희 집안을 몰랐습니다. 뭐 몰랐으니 그렇게 저를 막 대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사람을 조건만 보고 막 대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되니 남편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충분히 자기 몫을 하지 않은 남편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시기는 하셨지만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다 생각이 있고 알아서 하겠거니 그리고 혹시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일이면 알아서 잘 이야기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어떤 부모님보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거든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믿고 지지해 주시는 거라고 말이죠. 솔직히 어느 부모가 자식이 대학을 안 간다는데 2번 묻지 않고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집같이 가진 게 많은 집안이 말입니다. 다 자식들을 믿으니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 말입니다. 집으로 와서 방에 가만히 있는데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지난날 시누이들이 저에게 했던 막말들이 자꾸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시누이들에게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면서 성격까지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혼에 관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이상해질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들으면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장문의 카톡을 남겨놨더군요. 여보, 내가 그동안 바쁘고 정신없고 또 당신이 잘 참아주고 있다는 걸 핑계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미처 생각 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더 노력할게. 이제 와서 이런 말 의미가 있나 싶고 당신한테 그냥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진심이야. 그리고 만약에 누나들이랑 안 보고 살자고 하면 그것도 그럴게. 나는 누나보다 당신이니까 제발 이대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응? 사실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것도 맞고 또 섭섭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준 건 맞지만 그래도 남편 잘못은 아니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톡을 받아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혼을 망설이고 있기도 하고요. 시아버지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외이긴 했어요. 저는 사실 시누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며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 건지 제 얼굴이 보기가 민망했던 건지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시아버지가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것들이 나한테 크게 혼나고 무서워서 집에도 못 오고 있다. 솔직히 저는 웃겼어요.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그렇게 무서웠다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혼이 났는데 매번 혼이 나고서도 그들은 저에게 막말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정말로 무서워한 게 아닌 거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로 아버님이 무서웠으면 혼이 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진작에 멈췄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고요. 저는 그 시누이들이랑 한 가족으로 계속 지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지내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더군요. 뭐 딱히 반박할 만한 말이 없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무슨 반박을 해요. 다 맞는 말인데. 이혼할 거냐? 그럴 생각으로 나온 거긴 해요. 당사자가 받은 상처가 크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니?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마. 절대 다시는 너한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과도 확실히 하게 할 테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응? 사실 당시에는 그 말도 안 입곱게 들렸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는 그 전에 저를 대했던 것처럼은 못 대하겠죠. 저희 집이 어떤지 알았으니까요. 그 약삭빠른 인간들이 그렇게 권리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한 뒤에 시아버지를 돌려보냈어요. 마치 바톤 터치라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는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영 끊고 살자고 하면 그럴게. 나 힘들다고 하는 거 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왜 여태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인제 와서 이혼한다고 하니까 이러는 건데? 다 내가 너무 미안해. 두 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여태는 왜 저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런다는 생각과 그래도 남편은 잘못한 게 크기는 없는데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안쓰럽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보면 저도 참 답이 없기는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아직도 제가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긴 할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참을 저에게 사죄하고 갔어요.
물론 중간에서 남편이 잘못한 것도 제가 이혼을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잘못만 따지고 본다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건 시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니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 들기는 하더군요. 그날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고 오니 그래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은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시누이들이 머릿속에 짠하고 나타나서 불행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러고 시댁을 뛰쳐나온 뒤에 시누이들이 몇 번이나 제 이야기가 맞는지를 물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정말이냐? 왜 여태 말 안 했냐? 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가 알았으면 너네 태도가 바뀌었을 거냐고. 그러면 사람 가려가면서 대하는 너희들이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정말 극대노라 하셨었어. 누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도 그 정도의 부끄러움은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지 않아 시누이들이 단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랑 살게 되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헤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든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과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자는 말에 나갔습니다. 올케, 내가 정말 미안해. 어른으로서 더 진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내 감정에 휩쓸려서. 정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말 인제 와서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우리만 아니었으면 막내랑은 사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사는 거 아니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이혼은 하지 마. 그들을 가만히 보다가 웃었어요. 왜요? 저희 집이 부자라서요? 언제는 저같이 수준 떨어지고 몸뚱이 하나로 귀한 막내랑 결혼한 제가 나가주면 땡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제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제가 그런 세 사람을 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새삼스러워요? 자기들이 한 말 이렇게 듣는 게? 되게 몰상식했구나 싶으시지 않으세요? 대체 수준 떨어지는 게 누군지. 우리가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솔직히 시누이들이 하는 사과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보나 마나 제가 가진 조건들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큰 소리 치면서 이혼할 테면 하라고 했을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그들의 사과가 정말 그냥 쇼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하고 꼭 알고 싶은 건 있었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신 건데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어느 정도 짐작한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그런 물음에 시누이 셋은 잠시 서로를 마주보며 망설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꼭 들어야겠거든요.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말하자 둘째 시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거짓말 해봐야 올케가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인제 와서 둘러대 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둘째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번 마셨어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얼굴이랑 몸매만 보고 어디서 대먹지도 못한 애 데리고 왔구나 했어. 아니 그렇잖아. 요즘 세상에 고졸이 흔한 것도 아닌데다가 동서가 늘씬하고 예쁘니까 그걸 무기로 우리 애 꼬셨나 보다 했지. 그리고 보통 그런 여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편견을 세게 가지고 있으니까. 뭘 이야기하려는 건지는 알겠긴 하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고졸인데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좋은,
그래서 질 안 좋게 놀았던 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런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요. 편견이었지. 뭐, 한번 안 좋게 보이니까 뭐래도 안 좋게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트집 잡을 거 없나부터 생각하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도 정신을 놓은 것 같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고 말이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들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괴롭혀온 걸 용서할 생각도 납득이 되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다 우리 잘못이고 우리 죄야. 지금 와서 그렇게 오해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고 동서가 상처받은 게 가장 큰 거지. 정말 우리도 그런 편견 함부로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못되게 군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이혼은 하지 마. 우리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동생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한참을 저에게 거의 울면서 읍소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물론 저를 그렇게 오해를 한 것도 몹시 화가 났고 확인되지도 않은 심지어 그냥 아무 증거나 말을 들은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한 오해로 수년간 사람을 괴롭혔다는 건 더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괜히 물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누이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집으로 왔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어차피 시누이들이랑 살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와서 빌고 시누이들이 납작 엎드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풀어지려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 볼까 했던 날이었어요. 물론 시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한 날 이후로도 남편은 꾸준히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중간에는 시어머니에게도 한번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딸내미를 잘못 키웠다고 우시면서 사과하셨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는 풀렸던 건지 그날은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밥이나 먹으면서 더 이야기해보자 할 참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전화였어요. 야, 너 이혼해? 어? 너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친구들에게 시누이들이 힘들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제가 집을 나오고 이런 건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 니네 시누이들이 네 이야기 엄청 묻고 떠들고 다닌다던데? 뭐? 친구에게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저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했어요. 너 집안 어떤 집안인지 네 시누이들이 다 알고 나서 주변에 네 이야기를 엄청나게 물어보고 다닌다나 봐. 그러고는 뭐 그 집안의 재산이 얼마 되는데 자기들한테도 콩고물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네 큰 시누 남편이 나랑 건너 아는 사이라고. 물론 시누이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는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제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들으니 화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직 용서한다 만다 해준 적도 없었는데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들의 올케로 지내주고 싶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또 들은 이야기는 없어? 시누이들 남편들까지 여기저기 묻고 다니나 보더라. 너희 아버지가 좀 대단하신 분이니? 그러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질 거 없나 싶기도 한 거지 뭐. 근데 그러면서 네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구슬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길래 또 이혼하나 싶어서 연락해 본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친구는 분노하며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과는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게 고통일 거라고 말이죠. 저도 공감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벌써 뒤에서 저러고 다닌다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이 아찔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나쁜 분들이 아니시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들을 도저히 눈 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나 시댁 어르신들만 보고 시누이들은 되도록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이런 제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사람 뜻대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의 의견을 조금 직설적으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독하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부탁드려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니 말입니다. 나중에 와서 다 읽고 결정해 보려고 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과 서로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시댁이 끼어들면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처참하게 어그러질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오늘 제 사연을 들려드리며 고민을 상담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아까 말했듯 저는 결혼에 대한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희 친정집이 잘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척이나 잘 됐고 어머니도 나름대로 일을 하셔서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풍족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더욱 저를 위한 거라면 아무리 값이 나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해주셨죠. 옷, 장난감, 먹을 것은 물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고액과외의 학원까지 남들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것들을 저는 전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내가 마음먹고 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쉽게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남편은 집이 가난했지만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반하게 된 계기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언제나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자기 몫은 물론 남의 몫까지 열심히 돕는 그 다정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오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연애를 몇 번 했지만 그 누구와도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남편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는 사귀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죠. 어쩐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내가 평생 사랑을 주고받는 꿈꿔오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엔 저랑 사귀는 것조차 망설였어요. 이유는 저희 집이 본인이랑 다르게 잘 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업은 그때도 여전히 잘 나갔고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남편과의 격차는 더욱 컸죠.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집이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했었고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이라던가 행동을 보면 자연스레 저희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티가 났을 겁니다. 그 덕에 남편은 제가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걸 떼놓는 것도 벅차했어요.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던 시기에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남편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 회사에서도 일부러 붙어 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남편은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을 넘게 쫓아다닌 끝에 저는 남편과 간신히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역시 순탄치는 않았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잘 사니까 좋아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엄마가 이 사람을 겪지 못해봐서 그래요. 내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건 네가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몇 년 살아봐라. 콩깍지 벗겨지면 결국 결혼은 현실인 거야. 집안끼리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엄마, 난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절대 이 결혼 포기 안 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번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제 성격을 잘 아는 부모님인지라 제가 확고하게 구니까 한숨 몇 번 내쉬더니 결국 너 알아서 해라 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남편도 저도 열심히 일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혼자서 부모님과 살 때처럼 제법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딱 한 달 정도는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걸린다는 점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집은 저희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셨지만 모든 생활비와 저축은 당연히 저와 남편의 월급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저희가 책임져야 했다는 거죠. 2명분의 월급으로 4명이 사는 것을 책임져야 하니 허리가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제외한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노후 준비까지 완벽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챙겨드릴 일은 이전에도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자연스레 저희 돈으로 저희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댁은 아니었고 시부모님 형편이 우리 집만큼 안 되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최대한 시부모님 생활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저희 저축까지 줄여가면서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게 110만 원, 120만 원,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게다가 처음에는 고맙게 받으시던 부모님이 생활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가 생활비를 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저희 생활비 내기도 힘들어서 평소 드리던 생활비보다 10만 원을 적게 드렸던 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이번 달에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10만 원 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번엔 10만 원 더 넣을게요. 죄송하다며 건 전화에 당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너는 대체 뭐라고 살길래 생활비 하나 제대로 못 보내?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 보내주는 게 아깝니? 니네 집 돈 많은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 도움받아서 생활비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저희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보내드리는 거라고요. 됐다. 전화 끊자.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려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고 그 전화로도 모자라서 화가 가시지를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니 한숨을 푹푹 쉬어드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꿇지 않은 무릎을 시댁에서 꿇게 될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집도 잘 사는 애가 어찌 그렇게 돈 쓸 줄을 몰라? 내가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아가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내 친구들은 다 며느리한테 명품백 받았다, 차 받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나만 거기 가면 할 말이 없이 앉아있는 거 니들은 아니? 엄마, 저희도 없는 형편에 용돈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벅차다고요. 엄마 아빠 책임지느라 아이 계획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등바등 사는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너무한 건 니들이지. 나는 이 나이에 남들 다 받는 피부 관리도 못 받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기나 해?
누누이 말하지만 나야말로 니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거야. 월급쟁이인 니들 형편에 맞춰주고 있는 거라고. 내 이번 달은 좋게 넘어가 주지만 다음 달부터는 얄짤 없을 거다. 알겠니? 조금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꿋꿋이 본인의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전 할 말을 잃었고 그제야 제가 어떤 집에 시집을 왔는지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마치 선심을 쓰듯 저희를 집으로 보내신 후에야 전 불쾌한 기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막말로 아무리 시부모님이라지만 우리가 주는 돈 받는 입장에서 딱 한 달 10만 원 덜 드린 게 뭐 그리 나쁜 일이라고 시댁까지 불러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거야. 그래. 나도 아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 정말 내 엄마지만 우리 엄마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 어째 나이가 드시면서 더 애가 되시는 것 같아. 일단은 우리가 참고 넘어가자. 어? 다음부터 또 이런 걸로 지적을 하시면 그땐 우리도 좀 더 세게 못을 박자. 절 달래주는 남편 덕에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저희만 바라보는데 그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시댁에서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뼈저리게 이런 게 가난인 건가 하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생활비로 뭐라 하는 건 양반이더라고요. 시부모님, 특히 그중 시어머니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저희에게 쏜살같이 전화를 걸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며 엄살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매일같이 병원은 물론 전신 마사지까지 받으러 가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감기도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당연히 병원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가 사는 곳 근처 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니 너는 이 시어미 병원 가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서 좋은 병원 안 가고 아무 데나 가려는 거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에서 제일 비싸다고 소문난 한방 병원까지 모시고 갔죠. 진료비에 약값 정도만 나왔는데도 일반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나온 뒤 시어머니는 원래 몸이 안 좋으면 마사지를 받으면서 뭉친 곳을 잘 풀어줘야 피도 통하고 아픈 곳도 낫는 법이야. 라며 저희 돈으로 1회 10만 원이 넘는 전신 마사지까지 받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유독 잔병치레가 많은 타입이었어요. 솔직한 말로 잔병치레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만 있어도 나을 수 있는 걸 꼭 크게 키워서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었던지라 정말 1년 365일 내내 병원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다리가 살짝 삐었다고 병원에서 2주간 입원해 계실 정도였습니다. 입원을 시켜준 병원도 어이가 없지만 대강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더 입원을 해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병원비 대는 저와 남편만 죽어났죠. 게다가 실비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은 상태라 뭐 덕을 볼래야 볼 게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보험을 들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이미 여러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간 이력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길 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받아서 맡기 바빴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가 돈을 달라고 할 때면 별 이야기 없이 돈을 보내주시기는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그조차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독립을 했으면 자식으로서 그래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돈을 친정에 받아 시어머니의 문제만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저와 남편 벌일만으로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시댁 때문에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친정에 손을 벌리는 일 역시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회사 일은 물론 부업까지 손을 댔는데도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더라고요. 매일 울면서 죽어라 일만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달에 한 번 좀 맛있는 거 먹겠다고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이번 달 생활비 얼마 남았더라? 부터 생각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주말이면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는 생기더라고요. 피임을 한다고는 했는데 안 들어먹었던 날이었나 봅니다.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에 기쁘긴 했지만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어요. 애를 낳으면 돈은 더 들 텐데 대체 어디서 이걸 충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지금처럼 시부모님을 챙기면서 애를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남편과 먼저 상의를 했죠. 자기야, 우리 이제 앞으로 애가 생기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이 아닐 거야. 아무래도 어머님께 가서 이제 생활비 대드리는 건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경비원 쪽이랑 일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일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생활비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잘 말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시댁에 가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전처럼 전적으로 생활비는 못 대드릴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몸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돈을 끊으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저희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애도 낳아야 하고 애 낳으며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 벌이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생활비까지 온전하게 챙겨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여건이 되면 몇십만 원 보조까지는 해드릴게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잠자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이 생겼으니 몸 관리 잘하라고 하시곤 아무 말 없이 저희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돈에 관해선 더 뭐라 하지 못하신 거였는지 어쨌든 그날 그렇게 넘어가서 내심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턴 남편이랑 다시 집에 돌아가서 기존에 드리던 생활비의 절반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저에게요. 아가야, 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애 생기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나도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한 데가 생겨서 니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구나. 미안하구나. 평소 돈을 받으면서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기에 저는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어디에 쓰셔야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허리가 잘 아팠잖니. 저번 날 물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씻으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지 뭐니. 그 후로는 허리가 말도 못하게 쑤시는데 잘 걷지도 못하겠구나. 밥도 못 차리고 옷도 잘 못 입고 있어. 아무래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한방병원에 가야 한다니. 솔직히 저는 어머님께서 별일 아닌 일로 아프시다고 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이번에도 엄살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님의 목소리는 정말 아파 보이셨고 어쨌든 아프시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돈을 못 보내드린다고는 할 수가 없던지라 친정에 돈을 빌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나한테 먼저 상의라도 하지 그랬어. 엄마한테 그 돈 해주면 안 됐어. 무슨 말이야? 엄마, 허리 아무 이상 없어. 저번에 짐 들어드린다고 한번 보고 왔거든? 멀쩡하셨어. 뭐라고? 너무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들자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로 저를 속여 돈을 타가셨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어머니께 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수면 위로 끌고 오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질 게 뻔했고 아이도 태어날 마당에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버릇처럼 그냥 제가 모르는 척 참기로 했죠. 아이를 낳은 이후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철이 드셨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들였던 생활비가 절대 적은 편이 아니었기에 시부모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저축도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두 분은 저축은커녕 있던 것도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절날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친구분들이 며느리에게 받은 것들을 늘여놓으셨습니다. 이번에 내 친구 그 숙자 알지? 너 저번에 인사했던. 걔가 글쎄 며느리한테 안마의자를 선물 받았다는 거 있지. 그거 엄청 비싸다던데 얼마나 부럽던지. 에휴, 나는 그냥 침 흘리면서 그 안마의자만 보다가 왔단다.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숙자 동생 수키라고 있는데 걔는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비싼 보석 목걸이를 사다 줬다고 하더라. 그것도 귀걸이하고 세트로 해줬다지 뭐니. 아마 한 100만 원도 훨씬 넘는다지? 내 평생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안 부러운 척했지만 속으로 배가 아파 혼났어. 아이고, 내 처지가 어찌나 가련해 보이던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대놓고 제게도 해달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었어요. 꼭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엔 절 백화점으로 데려가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물론 그런 선물들이 부러우실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겠다고 쇼핑을 하나 하더라도 늘 최저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이게 필요한 게 맞는지 수십 번을 넘게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구매하고 그러는데 시부모님은 백화점 물건들을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턱턱 요구하시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또 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타가기 위해 거짓말했던 일도 생각이 나면서 열이 잔뜩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이성을 놓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부잣집 집안을 며느리로 들이면 나도 그런 선물 턱턱 받을 줄 알았다. 근데 넌 도대체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구나. 오늘 같은 명절날도 그냥 과일 세트 하나 사오고 말이야. 네가 시애미를 생각했으면 뭐 하나라도 더 들고 왔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내가 시애미로 보이지 않는 거야?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면서도 안 해주는 이유가 난 참 궁금하구나. 어? 네 평소 소비가 과하니 남는 돈이 없어 분명 안 해주는 거겠지. 뻔하다 뻔해.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 그런 선물 해드릴 형편 안 돼요. 저희가 어디 호화롭게 사나요? 제 부모님이 잘 사시는 거지 저희는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요. 옆에서 봐서 잘 아시잖아요. 꼭 명절날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뭘 그리 흥분해서 쏘아대는 거야? 너 보자 하니까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니?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해 어머니께 한마디를 하자 시어머니는 절 버릇없는 며느리로 몰아갔고 그때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남편과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주방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선물 받으니 부러워서 그 얘기 좀 했더니 얘가 갑자기 나한테 버릇없이 자기네도 살기 힘들다면서 화를 내는 거 있죠. 기가 막혀서 화낼 사람이 누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네. 어머니께서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 오늘 같은 날 과일만 들고 왔냐고 뭐라고 하시고 저한테도 제 소비가 과해서 선물 안 하는 거라고 뭐라 하셨잖아요.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런 말 했어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엄마는 우리 말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형편에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고 자기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꼭 그런 말로 비수를 꽂아야겠어요? 엄마가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도 이 사람 보기 창피하고 나 뜨거워 죽겠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으면 저희 명절날 오지 않을 거고 생활비도 더 이상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며 버릇이 없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나중엔 불똥이 제게로 튀어 제가 남편을 꼬셔 저렇게 만들었다며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셨어요. 하지만 저 역시 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친정에 불필요한 일로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빚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앞으론 불필요한 곳에 돈은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가자 시어머니께선 정말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신 건지 조금 수그러드셨습니다. 알겠다. 니들도 어려운데 내가 보채니 힘든 거겠지.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나도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이 크다 보니 말이 험하게 나온 것뿐이지 절대 니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앞으론 나도 소비를 적당히 줄일 테니 여기서 그만 화해하자. 시어머니는 절 보면서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네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서로 분위기를 봐서 적당한 선에서 갈등을 끝냈고 저 역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 지켜주실 줄로 믿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시어머니는 정말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일을 구하셨다면서 지금의 생활비로도 충분하다고 하시고 갑자기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칭찬에 얼떨떨해하며 건강 조심하라는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남편도 엄마가 정말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 같다며 좋아했고요. 어찌됐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전 저대로 육아에 치여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기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아가야, 지난번에 보내준 생활비는 잘 쓰고 있다. 근데 일을 어쩌지? 내가 또 한방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요? 저번에 허리 통증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그건 허리 통증 때문이었고 이번에 내가 미숙이네를 다녀오다가 그만 빙판길에 엎어졌는데 손목이 너무 시큰거리는구나.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 어머니가 보내온 사진엔 살짝 부어오른 듯한 손과 손목에 있는 작은 상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이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고 심지어 그땐 저도 아기 분유값이며 뭐며 그달 생활비를 다 쓴 터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돈이 없는데 집에서 찜질해보시면 안 될까요? 가벼운 찰과상 같은데 먼저 집에서 며칠 찜질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좋으시면 전화 주세요. 뭐? 집에서 찜질?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번 일도 있고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 뭐라고 더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실 원래 같았으면 저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등 시어머니 아픈 것 때문에 병원 가는 돈도 아깝냐는 등 온갖 화를 내셨을 테지만 그러지 않으시니 저도 기분이 무척 좋더군요. 이제 슬슬 시댁살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 또 한 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한창 코로나 때문에 취업난이니 뭐니 기존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정리해고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 정리해고 대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이전만큼 안 나오니 회사 차원에서 인원 감축에 들어갔고 그 때문에 남편 역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 역시 애를 낳고 나서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벌이는 있고 저도 이전보다는 못 벌지만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하면 어떻게든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졸지에 남편이 백수가 되니 수입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일용직이라도 해보겠답시고 여기저기 나가보지만 돈을 버는 날보다는 못 버는 날이 더 많았고 풀이 죽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친정에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쯤 되니 시부모님 생활비는커녕 저희 부부랑 애 먹고 살 돈도 없어서 남편이 다시 회사에 다닐 때까지만 생활비를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 이번에도 도움 좀 받을 수 있어?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게 돼서 지금 생활비가 없어. 자꾸 돈 타가기만 해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부모인데. 알겠어. 보내줄 테니까 너의 생활비로 써. 근데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목소리가 어째 안 좋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없어. 다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귀신같이 제 목소리를 알아채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행여나 걱정하실까 하여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죄스러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셨기에 저희는 배를 골치는 않을 수 있었죠. 남편도 일용직을 전전하는 중에도 다시 취업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저는 몇 달만 더 고생하면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언젠가 이 재난도 끝날 거고 그러면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도 남편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에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해고당한 일로 전화를 거신 줄 알고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전개와는 전혀 달랐어요. 아가야, 왜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니? 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진수 씨가 회사 그만둔 뒤로 지금 저희 집 형편도 어려워졌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달 생활비는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옷이랑 차비랑 병원비랑 다 어쩌라는 거니? 참으로 신기한 게 시부모님은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에게 보내주는 생활비에 변동이 없기를 바라더라고요. 아니, 돈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생활비도 기존 수입에서 일부를 잘라서 보내는 건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 생활비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생활비 필요하다고 하면 친정에다가라도 연락해서 달라고 하는 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냐? 친정이요? 어머니, 이미 그 전에 어머니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한방병원 입원비 때문에 부탁드린 적도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생활비 못 드려요. 먼저 끊겠습니다. 저는 열이 올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조금 잠잠하다 싶었더니 이제 저희 친정 식구까지 들먹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와 저희 친정을 본인의 통장 정도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데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남편은 실직을 한 뒤로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잦아졌어요. 술을 마시면 제게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하다못해 아이 앞에서도 술을 마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분명 다시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서 힘을 줘도 남편은 자꾸 나약해져만 갔어요. 남편 주변 사람들은 다시 재취업에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남편만 못하고 있으니 본인이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이 조금 더 강인해지길 바래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꾸 술과 잠으로 도피하려 했고 저도 저대로 지쳐 남편에게 화가 나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 좀 일어설 때도 됐잖아. 술만 먹으면 다 해결이 돼? 아이는 어쩌고? 당신 취업할 수 있어. 당신이 자꾸 먼저 포기하려 하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잖아. 이력서라도 넣어봐야지. 조용히 안 해? TV 소리 안 들리잖아. 시끄러워 죽겠어. 소리 지를 시간 있으면 술이나 사와.
남편은 제게 처음으로 술병을 던지려 했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이후 언젠가부터 저희는 그냥 서로 최대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우는 일이 많아졌고 기댈 곳 없는 전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새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 덕에 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꾸준하게 전화를 해서 생활비를 달라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얼마 붙여라 라고 요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역시 제가 중간에서 전부 끊어냈죠. 그때마다 저를 닥달하긴 했지만 정말 줄 돈이 없었기에 저는 그냥 욕을 들어먹어서라도 어떻게든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과도 같은 몇 달이었습니다. 이 이상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그런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좋지 못한 마음이지만 아버지가 아픈 것보다 그 돈을 저희가 대야 한다는 것에서 절망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는 얼마가 나올지, 입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은 또 어디서 얻어야 할지. 게다가 시어머니는 수술하는 병원을 고르는 것도 온갖 유난을 다 떠셨습니다. 시아버지 수술한 병원이니 최대한 여러 군데를 다녀와야 한다며 저희에게 택시비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택시만을 타고 병원에 들렀죠. 택시비도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은 받아서 가셨으니까요. 5만 원은커녕 500원도 아껴 써야 할 판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 제 스트레스는 정말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입원비 수술비도 모자라 간병비까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간병은 시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시아버지처럼 수술해야 할 만큼 몸이 아프신 것도 아닌데 간병인까지 구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간병인 따로 알아볼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몸이 안 좋은데 누가 누굴 간병하니? 어머니, 간병인 한두 푼 아니에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아세요? 그깟 돈 때문에 그럼 아픈 내가 간호를 해야 한다는 거야? 난 죽어도 못한다. 간병인 안 쓸 거면 네가 간병해. 시어머니는 본인도 아프다며 절대로 간병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제가 몇 번이고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간병인 알아보는 것조차 까다롭게 굴어 옆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입원하고 나면 혼자서 집 청소하기가 힘들다며 청소업체까지 부르려고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니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전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기로 한 거였어요. 대신 남편에겐 문자로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 도저히 당신네 부모님 못 모시니까 당신 부모님 아픈 건 당신이 모셔. 어머니는 계속 돈 부족하면 우리 친정집에 연락하라는데 당신 부모님 챙기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돈 쓰기 싫어. 남편은 절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반응에 더욱 눈물이 났고 부모님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를 안고 눈물을 삭여야만 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친정에 불쑥 가니 친정 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치솟아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제게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고 저는 한참 머뭇거리 끝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생활비를 달라고 했는지, 저랑 남편이 어려운 건 신경도 안 썼다는 부분, 애를 낳아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까지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부모님도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애지중지 힘든 일 없이 키운 외동딸이 결혼해서 시부모님한테 대접은커녕 오히려 시부모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하셨죠. 특히나 절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던 엄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너 이혼해. 이런 몹쓸 사람들이랑은 영영 연을 끊어버려야 해.
사돈어른 제대로 못 막은 이서방도 잘못이 있어. 수술비는 이서방이 알아서 내게 하고 너는 얼른 이서방이랑 이혼하고 애기 양육권도 가지고 오자.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물주 취급을 해? 엄마 지금 당장이라도 그 집 구석 가서 난리치고 싶은 거 병원에 있다니까 참고 있는 거야. 너 무조건 이혼해. 엄마는 강한 어조로 이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아예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애가 생긴 뒤로는 최대한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던지라 저는 그러겠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짐까지 챙겨 나왔지만 아빠 없는 애를 만들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솔직히 두려웠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남편에 대한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최근 실직으로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던 터라 남편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네요. 일단 저는 지금 친정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시댁 전화도 남편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데 영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을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100번 맞다고 보는데 아직 어린 애기와 남편을 보면 벌써부터 아빠 없이 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